이 시간부로 계약 종료예요. 1시간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식당. 계약직 여직원은 단 3마디 말로 조용히 해고당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정리된 문장 하나에 그녀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사회에서도 숱하게 받아온 차별과 냉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참기 어려웠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다. 그 생각이 또 한 번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이윤지 씨는 서울의 한 호텔 식당 직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5성급 호텔. 그곳에서 29살 윤지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연회장 정리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손님 빠진 테이블을 닦고 잔반을 정리하고 떨어진 냅킨을 주워 담고 때로는 묵직한 의자들을 혼자 옮기기도 했습니다. 말이 연회 담당이지 실상은 식당 치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손님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고 손님이 떠난 뒤엔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건 언제나 윤지였습니다. 윤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달동네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좁은 골목을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작은 반지하. 그 동네엔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더 많았고 밤이 되면 사람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선 뒤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도 보호자도 없이 사회로 나온 19의 윤지는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자격증 하나 없이 시작한 인생은 언제나 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력서엔 늘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다음 달에도 지금과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드네.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안 작은 숨소리로 혼잣말을 중얼이며 윤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처럼 비친 유리창 너머의 얼굴은 피곤했고 어딘가 무표정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흘린 음식물을 닦으면서 그녀는 묵묵히 몸을 숙였습니다. 윤지 씨, 어차피 계약 연장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연회장 문이 열리며 정규직 여직원 하나가 힐끔 윤지를 내려다보듯 말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입사 3년 차로 언제부턴가 윤지를 볼 때마다 말끝에 비웃음을 섞곤 했습니다. 윤지는 잠깐 시선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으며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죠. 이제 갈 거예요. 말은 짧았지만 감정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윤지의 목소리엔 피곤함도 서운함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체념이 깔려 있을 뿐이었죠. 여직원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휙 돌아섰고 하이힐 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연회장 안엔 다시 윤지 혼자만 남았습니다. 흐려진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던 불빛, 손님들이 흘리고 간 물기,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숨소리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 그래서 무시하기도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사람들도 그런 그녀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윤지의 자리는 비워졌고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는 늘 끝순번으로 불리거나 아예 빠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대화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윤지 씨는 좀 가난한 티가 나잖아. 우리랑은 다르지. 딱 봐도 가방끈 짧고 뭐랄까 안쓰럽지 않냐?
어차피 평생 계약직일 텐데 괜히 친해져서 불편할 필요 있나 싶더라고. 그 말에 또 다른 이가 피식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윤지는 발소리를 죽인 채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감정도 내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구내식당을 혼자 이용했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어색할까봐, 혹시 누군가 또 다른 말을 할까봐. 이윤지는 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있지만 기억엔 남지 않는 사람. 누구도 그녀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뎠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이제는 누가 물어오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윤지는 늘 하던 대로 호텔 뒷문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드나드는 정문은 말끔한 대리석 바닥과 향긋한 꽃냄새가 풍겼지만 그녀가 쓰는 뒷문은 오래된 철제 출입구였습니다. 정규직들은 들어오지도 않는 그 길. 그곳에서 윤지는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바닥엔 비에 젖은 신문지가 깔려 있었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누가 봐도 손님은 물론 회사 사람도 통과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어둡고 춥고 쓸쓸한 공간. 윤지는 이 공간이 자신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출입문 손잡이를 잡던 윤지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들었던 여직원의 말이 불현듯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계약 연장도 안 될 텐데. 정말 그럴까? 그녀의 계약 만료일은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고 연장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내쳐지는 걸까? 윤지는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가슴 언저리가 쿡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 주고받던 고아원 동기들도 이미 각자의 삶에 바빴고 자신이 사라진다고 해도 누구 하나 알아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렇게 잠시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철문을 열고 천천히 주차장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축축하던 하늘은 결국 퇴근 무렵이 되자 본격적으로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우산을 펴들고도 바짓단이 젖을 만큼의 세찬 비였습니다. 윤지는 우산을 살짝 접으며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습니다. 출입문 바닥은 습기로 인해 미끄러웠고 주차장 바닥 여기저기엔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지의 시야 한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주차장 기둥 옆 회색 벽을 등지고 누군가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한 고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 바닥에 흘러내린 신발, 그리고 떨리는 손끝. 노숙자인가? 윤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어느 순간엔 자신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건 분명 낯선 노인이었지만 그 그림자 속엔 자신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실제로 그날 호텔 보안 요원도 한 번쯤은 그 근처를 지나간 흔적이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 노인을 제대로 쳐다보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윤지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노인의 어깨 위로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쯤 더 망설였지만 결국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응급실 번호를 검색하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택시를 부르기까지 15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노인의 곁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노인은 흐릿한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며 몇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 기사님은 주춤하며 노인을 태우길 꺼렸습니다. 아가씨, 저분 좀 상태가... 그 말에 이윤지는 생전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세요. 가까운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급하거든요.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 같았습니다.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죠. 택시 문이 닫히고 비에 젖은 차창이 서서히 올라갈 때 이윤지는 문득 오늘 하루가 달라졌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 앞에서 택시가 멈춰 섰을 때 이윤지는 한 손으로 문을 열고 비에 젖은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안쪽 유리문 너머의 따뜻한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따뜻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노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꺼풀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윤지는 맨손으로 그의 팔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질까 두려웠지만 그녀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대기 중인 환자도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접수 창구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여기 할아버지가 밖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몸이 많이 차가우시고 움직임도 거의 없으세요. 진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창구 너머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본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그 짧은 물음에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오셨는지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할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그제야 간호사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동자엔 약간의 피로와 함께 익숙한 무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접수부터가 어렵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신원도 없으면 응급처치 후에 경찰에 인계해야 해요. 비용 문제도 있고요. 윤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방 속을 뒤적여 보았지만 지갑엔 현금 3만 원뿐이었습니다. 다음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고 교통비와 식비를 계산하면 지금 가진 것에서 더 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목을 누군가가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살얼음처럼 차갑고 힘없는 손이 천천히 윤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손끝에서 윤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데는 망설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윤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진찰만이라도 해주세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서류 몇 장이 건네졌습니다. 자필 서명, 응급처치 동의서, 간단한 신원 보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 종이에 이름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노인의 입원 수속은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의사는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있다고 했고 고령 환자라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입원 후 경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병력은 없지만
장시간 노출로 인한 쇼크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비 이야기가 나오자 윤지는 바로 연락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 지연. 그녀는 윤지가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조용히 도와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벨소리는 2번 만에 멈췄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지금 당장 3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이번 주 안으로 갚을게. 지연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짧은 말 뒤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고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은 3층 일반 병동으로 배정됐습니다. 노인은 간호사들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이동되었고 윤지는 그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맨 먼저 창가 쪽 커튼을 닫았습니다. 밤 공기가 스며들까봐 혹은 차가운 유리창이 노인의 온기를 앗아갈까봐. 의사는 간단한 처치를 마친 뒤 자리를 떴고 간호사들이 차트를 정리하는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병실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 싸구려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 그리고 차가운 바닥.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배경도 알 수 없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소매를 붙잡았을 때 윤지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손을 붙잡는 동안만큼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병원 복도는 한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아가씨가 날 여기까지 데려왔어. 목소리는 작고 쉰 듯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윤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밖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윤지를 향해 눈을 맞췄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이윤지예요. 잠시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 속에 담긴 감정은 윤지로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놀람인지 슬픔인지 혹은 어딘가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윤지 씨 그래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병실엔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반쯤 열어놓고 나간 뒤 창가 너머로 들어온 빛이 윤지의 옆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의자에 기대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엔 얇은 담요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밤새 조용히 덮어준 듯 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간밤에 잠깐 깨어났던 순간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도 이 환자의 신원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그가 다시 눈을 뜨길 기다리며 잠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복도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불이 켜져 있던 병원, 사람들이 들고 나는 무수한 발걸음 사이에서 윤지는
어제 있었던 일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호텔 연애팀 실장 박정환. 이윤지 씨, 오늘 오전 회의 전에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짧고 건조한 목소리. 윤지는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다 마신 뒤 천천히 병원을 나서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 50분. 연애팀 사무실은 여전히 바빴고 윤지는 익숙한 구두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 속을 지나 박 실장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앉아요. 박 실장은 윤지를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서두도 없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계약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윤지 씨 나이가 이제 29이죠? 윤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그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알잖아요. 호텔 쪽은 보통 어리거나 활기찬 친구들 선호하잖아요.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말은 수고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계약 종료예요. 1시간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보안팀에 말해놓을게요. 그는 서류 하나를 슬쩍 책상 옆으로 치우며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윤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복도는 조용했고 직원들은 각자 할 일에 바빠 누구 하나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문득 허탈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지급받은 유니폼 2벌, 이름표, 싸구려 볼펜 몇 자루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녀는 유니폼을 그대로 입은 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퇴근 카드도 반납했고 사원증도 돌려주었습니다. 입구를 나설 때까지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만이 바닥에 조용히 남아 있었죠. 문을 밀고 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신 순간 참으려 했던 눈물이 결국 한 방울 턱 아래로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밖은 흐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비는 아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윤지는 한참을 길가에 서 있다가 조용히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번호를 누르기까지 몇 초 정도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어젯밤 머물렀던 병원, 그곳에 있는 노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손끝은 다시 따뜻해졌는지,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퇴근길. 그 길 끝에서 윤지는 다시 병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답지 않게 눅눅한 바람이 옷깃 사이를 파고들었고 이윤지는 한 손으로 외투 자락을 감싸주며 익숙한 병원 입구를 다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겐 오래전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3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지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상태에 대해 간단히 문의했을 때 병원 측은 호전 중이라는 짧은 답만을 남겼습니다. 이름도 여전히 알 수 없었고 가족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노인은 창가 쪽 침대에 조용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담요를 덮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윤지의 목소리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훨씬 또렷했고 얼굴엔 기운이 조금 돌아온 듯 했습니다. 아, 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선 병실에서 미소를 건네는 노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고 윤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조금 풀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졌어. 다 아가씨 덕분이지. 그 말에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마주하니 무언가 어색한 감정이 가슴 안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오히려 그날이라는 짧은 단어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옆자리를 가리켰고 윤지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병원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이윤지였지? 네, 맞아요. 좋은 이름이네. 정직하고 반듯하고 어딘가 외로운 이름이기도 하고. 노인의 말에 윤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의미를 붙일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죠. 그날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세상은 그렇게 누군가의 무관심 안에서 조용히 끝나기도 하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윤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 외면당했던 기억,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졌던 날들, 그 모든 감정들이 그 말 한 줄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윤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은 고통을 잊지 않는 법이지. 그래서 남의 고통에도 손이 가는 거요. 병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속엔 접힌 종이 몇 장과 오래된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 대해 조금은 궁금하지 않았나? 장태호. 명함 속 간결한 이름 아래엔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의 로고와 함께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윤지는 눈을 몇 번 깜빡였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은 뒤로 물러난 사람이지만 한때는 제법 이름도 알렸던 사람이지. 하지만 자네처럼 겸손한 이들 때문에 회사가 굴러간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어. 그 말은 단순한 겸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눈앞에 이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건 그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털어놓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제게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태호 회장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지금처럼 솔직하게 있어주면 된다네. 병실의 공기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서만 흐르는 다른 시간의 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윤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손 옆에 조용히 손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온도는 아직도 낮았지만 어제보다는 분명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 날씨는 또 흐려졌고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윤지는 커튼을 반쯤 걷은 채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장태호가 침대에 기대 앉아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비가 또 오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장태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자네를 처음 본 날도 비가 왔었지. 아마 난 비 오는 날에 인생이 바뀌는 운명인가 봐.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듯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그날 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거요. 노숙자로 오해받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을 그 골목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었어. 윤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분명한 이유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자네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갔네. 장태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고마움 때문이 아니었어. 오히려 아주 오래전 내가 잃어버렸던 무엇인가를 자네 안에서 봤기 때문이었지. 장태호는 그저 짧게 그렇게 말한 뒤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오래된 나무 상자. 그 안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장태호와 한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윤지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내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 윤지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여인의 표정은 어딘가 따뜻했고 장태호의 젊은 얼굴에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어. 원래는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떠났지. 우린 평생 둘이서만 살아왔어. 그러다 아내마저 떠나고 나니 이 집에 남은 건 정적뿐이더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키우고 이름을 알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결국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다 지나고 보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군. 윤지 양은 가족이 있나? 장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뭔가를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말 못할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랬구만. 한동안 말이 없던 그가 깊은 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자네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자네 인생에 도움이 될까? 윤지는 숨이 막힌 듯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과는 거리가 먼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된다는 것, 누군가의 식구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늘 TV 속 이야기였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세계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를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네. 이름도 신분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이야. 그의 말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낸 진심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많은 걸 이루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어. 이제야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그게 자네였으면 좋겠어. 윤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감히 바라지 못했던 말. 이름을 불러주고 가족이라 말해주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회장님 가족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장태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안은
조용한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단단하게 얼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제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은색 포크와 나이프의 무게, 아침마다 마주하는 집사들의 인사, 방마다 정돈된 화초와 깊은 침묵. 하지만 그 무엇보다 윤지를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건 아무도 그녀에게 왜라고 묻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 맞춰 한 사람의 식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그날도 조용히 아침을 마친 뒤 윤지는 장태호 회장과 함께 정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낙엽은 바람을 따라 조용히 내려앉았고 노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어느 때보다 안정돼 보였습니다. 서류는 다 마무리됐어. 장태호는 정원 벤치 옆에 멈춰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네 이름은 이윤지가 아니라 장윤지야.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에 잔잔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말끝은 살짝 떨려 있었습니다. 괜찮겠니?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엔 아직 낯설미 묻어 있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성은 아니었지만 삶으로 건네받은 성이었기에 장태호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아라. 부담되지 않는다면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그 말에 윤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단어는 너무 오랫동안 그녀 곁에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단어. 아버지요? 작게 중얼이듯 말하고는 더는 참지 못한 듯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음이 밀려올 듯 차올랐습니다. 조용히 울고 싶었지만 감정은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장태호는 놀란 기색 없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아왔지. 이제 울어도 괜찮아. 여긴 자네 혼자 있는 곳이 아니야. 윤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어디에도 흘릴 수 없었던 눈물, 버려졌을 때도 무시당했을 때도 삼켜야만 했던 감정들이 이제야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정원엔 바람소리와 낙엽 부스러김만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윤지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딸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진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윤지는 장태호 회장의 손을 잡고 대강당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는 수십 명의 임원과 부장, 실무진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고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태호 회장은 단상 위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게는 피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나에게 인생을 되돌려준 한 사람이 있었죠. 이제부터 장윤지 양이 내 모든 것을 함께 할 겁니다. 그 순간 대강당 안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치켜떴고 누군가는 웅성이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말했다. 장윤지 양은 내 양녀로 앞으로 진성그룹의 사회공헌 부서를 총괄할 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향후 내가 물러난 뒤 진성그룹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사람입니다. 그 발표는 빠르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고아 출신 계약직, 재벌의 후계자 되다. 비 오는 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가짜 가족인가, 진짜 인연인가. 무수한 헤드라인과 의심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기자들은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호텔 근무 기록부터 병원 방문 내역까지 기사로 흘러나갔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에선 계획된 접근일 가능성을 언급했고 댓글창엔 날선 말들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윤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또 어떤 날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장태호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 하나만으로 그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성그룹사회 공원 이사로서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지원 확대, 보호 종료 청소년 대상의 자립 프로그램, 지역 노인 복지센터 설립. 그녀가 걸어온 길이자 그녀 자신이 필요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해 나갔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녀가 남긴 한 문장은 다음 날 주요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윤지는 장태호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은 해변가 마을,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조용한 산책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이게 내 인생이 맞나 싶어요. 윤지,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준 거다. 돈이 아니라 삶을 나눌 자격을 말이야. 그녀는 파도 소리에 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삼켜왔는지.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이름을 받았고, 누군가의 인생 안에 들어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변화였지만 그녀의 인생에선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